자, 먼저 오늘 우리 장 어떻게 끝났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함이었습니다. 무난함. 물론 장 초반 변동은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증시의 컨셉이 바뀌었다라거나 여기서 지금 좀 우려 깊은 내용들이 있다라거나 하는 거는 사실 저는 거의 다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 지금 증시가 사실 저가 대비해서 올라온 것도 뭐 일부 있습니다만 더 가야 된다죠. 저는 당연히 더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 골자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무난한 오늘이었고, 이 과정을 좀 설명드리자라면은 지수 봤을 때 그냥 적당했죠.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밀렸다가 또 올라오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승 하락 종목수를 토대로 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가 좀 봐야 되는데 이어지고 있죠. 상승 종목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쉽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는 일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확산세가 가속화되어져 있다라는 거고, 이러면 어때요? 움직이는 애들이 어떻습니까? 움직임을 주는 종목들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차트가 어떻게 될까요? A 섹터, B, C 이렇게 있으면 쭉 튀었다가 쉬었다가, 얘도 튀었다가 쉬었다가, 튀었다가 쉬었다가, 또 밀렸다가 또 움직였다가, 이런 과정들을 겪죠. 근데 이 과정들을 겪을 때 제일 이제 난해한 게 뭘까요?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 들어가면 어려워요. 지금은 이것만 안 하고 적절히 내 순서를 기다리면 뭐 순서대로 하나씩 다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죠. 게다가 오늘은 좀 그동안 쉬었던 산업재 라인이라든지 이제 건설, 원전, 또 데이터 센터 인프라, 반도체 제외하고요, 이런 쪽이 오늘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좋은 종목 들고 있으면 순서가 하나씩 도래되는 거구나 또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재료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하나씩 따져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확산세가 있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장주들은 쉬어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중간 노이즈는 좀 많았습니다만 실제로 주가는 별로 안 움직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대장주 투톱은 이 트레이딩 뷰로만 위로 붙으면 매도 조율 정도만 살펴보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글로벌도 좀 보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전일 미국장 마감입니다. 좀 난해하죠? 어떤 게 난해하냐? 막 윤곽이 크게 드러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테크가 좀 밀렸다가 올라온 게 특징인데, 얘네가 이제 장기채가 밀리면서 야 이거 AI 딴 금리 인상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같은 내용들도 좀 올라오고 있고, 바이오 섹터 여전히 신고가에서 랠리 잘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건 에너지가 급락했습니다. 이거 에너지 급락은 왜 그럴까? 유가 빠져서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각계 전투 형식들이 강했기 때문에 특별함은 별로 없었다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자,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일단 10년물, 제가 30년물도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냥 똑같습니다. 밀리고 있어요. 급락했죠. 결국 이 10년물도 이 박스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PC 나옵니다. 방향성을 좀 결정할 것 같아요. 다시 이 박스 레벨의 위로 붙어서 왔다 갔다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하방 한번 밀 거냐 정도의 과정이 남은 것 같은데, 오늘 PC 데이터는 나오는 걸 보고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PC 자체도 어차피 CPI, PPI 베이스이기 때문에 시장의 뭐 우려를 자극하는 내용들로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도 안정세로 바라봐야 되는데 안정세로 진행이 되고 있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가 봐야겠죠. 에너지 섹터 급락한 것처럼 유가도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채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백을 공식화했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미국의 재무부가 고스톱 치고 있죠. 이렇게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어차피 이 국채 시장도 이 트레이더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A, B, C 이제 대형 자금들을 운용하는 쪽들이 있겠죠. 여기서 돈다발을 이만큼 놓고 한쪽에 베팅할 거야, 너네 반대쪽 걸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물음표가 뜨고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대놓고 장기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쪽에서 반대 베팅을 할지 사실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이 이제 하이 레벨이고 한 단계 내려가게 되면은 다음 레벨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게 장기채가 지금 있는 과정에 있다라면은 유가는 약간 달라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오늘 뉴스 플로우들 다 체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뉴스 플로우 보게 되면 증시 입장에서 약간 우려감이 있었던 게 중동 노이즈들이죠. 협상한다더만 언제 하냐, 지난주에도 한다고 지지난주에도 한다고 하고 왜 아직도 안 하냐가 이야기가 제일 많은데,
오늘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 러시아, 그러니까 이란, 파키스탄에서 먼저 나왔고 러시아랑 미국 일부 언론에서도 이거 호르무즈 자유통항을 골자로 하는 협상이 이루어졌다, 얘기가 한번 싹 돌았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량을 좀 보니까 아직 별로 없던데. 예. 그래서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추가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3월에 전쟁 터지고 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이 미국에 직접 타격을 할 수가 없죠, 미국 본토에. 그래서 이란이 취한 전략은 주변국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군사시설들. 그래서 어떤 걸 취했냐면, 미국의 이제 대사관들을 포함한 이제 외교관들 있죠. 네. 아무래도 이란이 첩보전을 시작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이 외교관들 다시 중동으로 보낼 수 있다, 보낼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곧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가 중론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가도 내려왔죠. 결국 증시의 환경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요소들은 하나씩 안정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다. 이쪽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결국 글로벌 시장,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이레벨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하이레벨을 쭉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섹터 간에는 뭐 뷰가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지수 자체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지금 굉장히 톤 다운 되어져 있는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뭐 글로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계속 위로 상방 트라이에 대한 여건들은 마련이 된 상태로 가고 있구나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조금 신뢰도가 좀 애매해요, 제가 봐도. 왜냐면 이게 좀 공식 루트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유가 빠졌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근데 이 휴전 합의 나오니까 같이 움직인 애들이 있죠. 건설, 재건 이쪽입니다. 여러분들 전진건설 로봇, 대표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재건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 재건 들어가게 되니까 고개를 빡싹 하고 들었죠. 대우건설이라든지 뭐 GS건설, 현대건설, 원전 재료까지 힘입어가지고 건설주들이 턴어라운드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 6월, 7월 시장 급락 나올 때도 나름 지자리 지켜준 기업이거든요. 물론 여기 2만원입니다. 반토막 더 나긴 했지만, 근데 거의 다 회복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드렸던 골자가 되는 의견 있죠. 좋은 섹터들, 그리고 들고 가볼 만한 섹터들은 이 6월, 7월에 절대로 털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고, 실제로 하나 둘씩 다 올라가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섹터가 이런 GS건설은 사실 좀 퍼포먼스가 굉장히 큰 편이고 다 회복세에 이르고 있는데, 이 건설주들은 재료까지 힘입었으니까 상방 트레이가 더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들고 가시는 분들은 그 지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중동 재건 관련 테마는 한 방에 끝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 밀렸을 때는 트레이딩 포인트들이 계속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다라고 볼 수 있고, 대장의 역할은 지금 전진건설 로봇이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종목 뷰를 좀 봐야 돼가지고. 하여튼 현대건설은 다른 건설주들도 오르고, 게다가 오늘 또 원전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원전이 강하면서 이중 테마의 형태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원전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좀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이 좀 존재해요. 왜냐하면 원전은 여러분들, 저도 이제 정말 오랫동안 거래 많이 했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큰 수익을 저희 회원방에서 같이 하기도 했고, 당연히 좋게 봅니다. 당연히 좋게 봐요. 근데 내용은 좀 달라요. 자, 왜냐면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재료가 이런 거죠. 정부, 한전 합쳐가지고 지금 원전 건설 돕고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하는 걸 검토한다. 물론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부인했습니다. 아니다. 자, 근데 이거 부인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아니요, 전문가님, 과거에 특허 노이즈 같은 것도 있잖아요. AP1000 같은 거 어차피 웨스팅하우스 기술인데 같이 가면은 특허 노이즈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미 그 특허 내용들은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특허 노인이 지금도 없어요. 근데 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는 거를 약간 저도 뒤에서 바라보고 있냐면, 우리가 이 미국의 원전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원전. 자, 결과로 보면요. 최근 30년 동안, 30년 기준, 원전 제대로 지은 거 있나요, 미국에서? 없습니다. 중국은 엄청 많죠. 지금도 짓고 있는 거 많은데, 미국은 이 30년 내에 제대로 지은 원전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왜 다 중도 포기만 있어요, 중도 포기.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뜯어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를 좀 볼 필요가 있고, 우리는 뭐가 유리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의 원전 구면이 이전과는 당연히 다르죠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 국가 입장에서 설명하는 건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웨스팅하우스는, 네, 예전에 제가 원전 설명 많이 드릴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죠, 웨스팅하우스가. 근데 이제 미국의 원전의 호황, 르네상스가 좀 끝나고 나서 인수가 됩니다. 예, 참고로 영국에 처음 넘어갔어요. 영국에 BNFL이 가지고 있다가 또 넘어갑니다. 일본의 도시바로 넘어갑니다. 이게 2006년이에요. 이 도시바로 넘어간 다음에 보게 되면, 사실 이 도시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오바마 정권이었어요. 오바마 정권에서, 여러분들 오바마 정권이면 원전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바마 초기의 원전은 거의 이제 국가 사업 중에서도 굉장히 큰 범주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4기를 신설하려고 했습니다. 새로 짓는 거를. 이거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도시바 그룹이 망했습니다. 도시바 그룹의 계열사들이 원래 엄청 많았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지금 이 4기 신설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2기 같은 경우는 공정률 한 40% 나왔나요? 50% 안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무너졌습니다. 포기했어요. 포기. 중도 포기.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거는, 정부에서 대출 보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원전 건설은 기술 집약인데다가, 제가 왜 웨스팅하우스가 혼자서 독자 건설이 안 된다고 항상 말씀드려 왔었냐면,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어요, 원전을. 기술력에 있어서도 문제였고, 제 시간에 완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2배 늘어지고 막 3배 늘어지고 하다가 중간 포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도시바가 그래서 넘겼죠. 지금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주인은 이 도시바가 아닙니다. 카메코. 네, 우라늄 광산 가지고 있는 카메코랑, 지금 브룩필드라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투자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지분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우리가 실제로 원자로부터 해서 웨스팅하우스의 브랜드를 가지고 리스크를 웨스팅하우스가 지고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과, 네,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를 가지고 거기서 총책임을 갖는 것들은 약간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어차피 비용 전가를 우리가 얼마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예산을 토대로 얼마나 보전받을 수 있는가, 이 싸움으로 가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중간 리스크가 등장하지 않는 걸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 인수하는 게 저는 약간 회의적인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구조들이 과거에 계속 많았었기 때문에 인수하는 건 사실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증시는 나름 뜨겁게 좀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주들이 막 또 튀죠. 야, 이거 그러면 웨스팅하우스 사면 좋은 거 아니야? 따져보면 좋은 건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일단 재료는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톤 다운되어져 있는, 주가가 하방에서 구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테마의 색깔이 불러 일으켜질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은 그 자체가 좋아요. 그리고 재료가 먹힌다라는 걸 시장이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죠. 한전기술이 대장 역할을 했고, 그리고 한전산업, 한전 KPS, 한국전력 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한전 계열이 다 움직였고, 기존 대장이었던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도 같이 움직였던 게 특징이다. 사실 더 가야죠. 지금의 가격 레벨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불러일으켜지고 있는 이 재료들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좋은 거다라고 살펴보는 거는 좀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어차피 국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장 국면상 이쪽 뭐 위에서 따라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눌림 포인트에서 잡을 거냐 말 거냐인데 원전도 나 살아있어요를 확실히 보여주는 오늘이었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한 활용 가치들은 당연히 있겠죠. 차트 보면 이쪽도 진짜 많이 빠져 있어요. 오늘 많이 올라왔네. 한정기술이 사실 대장이니까 제일 많이 올라왔죠. 12만 원이거든요. 고점 20만 원입니다. 올라와도 아직 한참 멀었어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게 지금 증시라서 제가 물반 고기반의 증시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잘 체크하세요. 왜냐면 대부분이 한방짜리가 아닌 애들이 많아요. 특히나 제가 코멘트 드리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올라갈 애들이 많죠. 경험하셨겠지만 그러면 올라간 걸로 딱 끝내는 게 아니고 얘네 예를 들어 조정 줄 때 살 거냐 말 거냐 이걸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을 만한 섹터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원전 얘기 이 정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 원전도 움직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실적 좋았다가 지금 조용해졌던 S&T 에너지 같은 기업들도 슬슬 움직이는데 참고로 같이 좀 체크할 만한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SK바이오팜이 오늘 많이 올라갔죠. 사실 바이오팜도 전 이거 올라가도 이쪽도 너무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바이오도 지금 연이어 재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SK바이오팜 보면은 하이닉스를 쓰고 있네. SK바이오팜도 보면은 기존에 이제 못 들었던 국면 다시 트라이가 들어가죠. 이제 이 위로 가면은 또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는 국면에 도달하게 되는 게 SK바이오팜입니다. 제가 SK바이오팜은 막 공개적으로도 좋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미 투약 건수를 베이스로 놓으면은 뇌전증 치료제에서 압도적인 것도 있는데 이번 재료도 사실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봐요. 좀 특이한 재료입니다. 바이오에서. 왜냐면요. 뇌전증 신약 후보 물질을 도입했습니다. 도입이에요. 우리가 보통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을 호재로 받아들이는데 이번에는 사왔습니다. SK바이오팜에서. SK바이오팜은 사올 수가 있죠. 이미 현금 여력도 아주 넉넉하고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신약사로서 아주 잘 팔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바이오 훈풍이 뭐 거의 한 달 내내 지속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앞으로 9월, 10월 더 기대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계약 규모는 1조 995억 6,450만 원. 네. 계약금이 근데 굉장히 크죠. 이게 왜 계약금이 크냐면 지금 3상 진행 중이라 그래요. 이 물질이. 사실상 3상 끝나면은 바로 허가 받으면 팔 수 있는 물질이라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물질을 라이센스 인한 게 이 오파칼림 이름이 오파칼림인데 바이오헤븐 겁니다. 바이오헤븐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검증을 안 해도 되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쪽 물질을 가져왔다라는 거고 이 물질을 가져온 게 그럼 왜 호재냐? 당장 팔 수 있는 것만으로 그래요? 라고 보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 SK바이오팜 좋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 뇌전증 라인에서 엑스코프리 그러니까 물질명이 세노바메이트죠. 엑스코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엑스코프리를 가지고 있는 영업망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의약품을 파는 것들은 자체 영업망이 확보되어져 있지 않으면 초입부에 뚫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많은 바이오테크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거 아니고 뭐 하죠? 기술 좋은 회사들이 다 라이센스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SK바이오팜은 이걸 직접 합니다. 그리고 SK라이프사이언스라고 해서 자회사를 두고 자회사가 직접 미국에서 영업망 구축해 놓은 걸 가지고 이미 영업을 진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엑스코프리처럼 이제 신경과 의약품 라인은 다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저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러면 엑스코프리랑 겹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보실 수 있지만 타겟이 좀 달라요. 여러분 엑스코프리는 제가 예전에 이거 강의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뇌전증 치료제인데 기존에 제일 잘 팔리는 물질이잖아요. 이거는 뇌전증이라고 하면 쉽게 보면 간질입니다. 간질. 이제 간질 환자들 보면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처음에? 그러니까 간질도 심한 환자가 있고 별로 안 심한 환자가 있어요. 엑스코프린 누구 타겟일까요? 난치성 타겟이에요. 난치성.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간질이 심한 사람들한테 쓰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효과는 뭐예요? 난치성은 어떻게 치료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건 완전 소실입니다. 간지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리스크가 나와도 돼요. 왜?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이 타겟이에요, 엑스코프리가. 자, 그럼 이번에 라이센스 진행한 오퍼칼림. 이건 뭘까요? 초기 치료제예요, 초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1차 치료제 타겟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정상 범주의 사람인데 지금 간질 증세가 약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하길 원해요? 한 번에 다 잡고 리스크가 높은 물질을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별로 없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투약을 해도 되고 그래서 적당한 뭐랄까요? 해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타겟입니다. 그래서 결이 다르다. 영업망을 확보해 놓은 걸 가지고 쓸 수 있는 두 가지 물질이 공존된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먼저 팔리는 건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안 된다 싶으면 엑스코프리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가 될 텐데 SK바이오팜 입장에서는 아마 이 뇌전증 라인에서 빅파마까지 가겠다는 포부들도 밝힌 만큼 이번에 큰 돈 쓴 게 저는 좋은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영업망은 다 검증이 된 사례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움직인 게 이거 뭐 한 방에 끝난다 이렇게 보기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쪽도 별 노이즈 없는데 가격만 다운됐단 말이에요. 얘 올라갈 때 보면 어닝 서프 하면서 올라갔죠. 내려갈 때 아무 이슈도 없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초입부다 보니까 관심 두기에 또 적당한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들고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물려 있어도 저는 이런 종목들은 별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게 필요하고, 자 그리고 바이오가 오늘 보면은 그동안 셌다가 좀 쉬는 애들, 그리고 오늘도 꿈틀꿈틀하는 애들 막 갈리잖아요. 섹터 자체가 선순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라이센스 아웃 진행된 다음에 시세가 좀 확산되고 있는 한미약품부터 해서, 자 알테오젠 보면은 한미약품이 대장으로 올라가니까 알테오젠 쉬나 했는데 지금 저가 레벨 잘 잡고 있죠. 이런 애들도 있고, 물론 신규주라 가지고 조금 봐야 되긴 한데 인제니아 테라피틱스 같은 애들도 시세 확산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트렌드상 위에서 잡는 게 불리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윗골이 다 달리죠.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개별주들로 보자라면은 오늘은 삼성 에피스홀딩스라든지 계속 혼자서 상승 이어나가는 프로티나 같은 애들도 같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같이 보니까 별로 퍼포먼스가 잘 안 느껴지는데 많이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 내에서는 좋은 애들 잘 잡고 가시는 분들은 아 순항 중이구나 이렇게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오늘이지 않았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좀 기대를 하고 봤어요. 근데 제가 결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네. 대표적인 이제 얘네가 주가 상승이 뭘로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 뭘로 만들었죠? 차 잘 팔아서 올라갔어요로 갔을까요? 아니죠. 로봇으로 갔습니다. 근데 오늘 인베스터 데이에서 로봇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제가 특별히 꼽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신차를 계속 개발하겠다. 그리고 글로벌 목표를 555만 대까지 팔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했는데 사실 현대차한테 기대했던 건 이런 게 아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개발하고 있는 로봇들 공개 좀 해라. 지난번보다 얼만큼 좋아졌어? 퀀텀 점프 할 수 있어? 경쟁사 대비해서 어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 사실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별로 안 나가지고, 그래서 좀 차익 실현이 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뭐가 있냐, 로봇이 같이 빌려요.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죠? 뭐 로보티즈, 뭐 로보스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환매 막 도는데 로봇은 안 돌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있냐? 다음 순서에 로봇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금 움직이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올라간 다음에 좀 쉬는 거 뭘 잡아야 되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로봇은 이렇게 되면 가격적인 부담이 굉장히 적어지는 국면에 돌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를 제가 막 자료를 준비하는데 막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이걸 내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 차를 이렇게 개발해서 여기다 공급한다는데 이거 내가 공개 방송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쪽은 다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까지 오늘 체크를 딱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시장이 좀 무난하죠. 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사실 정상범주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요거만 잠깐 체크하고 갈 건데, 거래 대금 어때요? 코스닥 없습니다. 네. 근데 반내로 뭐가 있냐면, 원래 지수가 지금 거래 대금이 막 5조, 많이 나와야 6조, 8조 하나 있네요. 7조, 4조. 되게 낮아져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수는요, 나름 630에서 850 넘어섰다가 조정 나오고 다시 가고 있는 이런 구조를 띄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수 이렇게 올라가면 보통 뭐가 차냐면 신용이 차요. 신용이 안 찹니다. 계속 빈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포함해서 개별주들이 빈집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에서 포인트 잡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거래대금 자체가 약한 거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신용이 차면서 예를 들어 거래대금이 빠지면 이게 좀 리스크화가 되거든요. 신용이 아예 안 차다 보니까 저는 얘네가 이제 톤업이 돼서 상방 트라이가 가면 신용이 좀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예측하고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직도 저는 갈 길 되게 멀고 무난한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 아니 지수 움직이는 거, 종목 움직이는 거 슬슬 간극이 펼쳐지죠. 여러분 미세하게 증시가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증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건, 내게 이번 확산 포인트에서 밥값을 할 수 있겠는가는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 기다린다라든지 또는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는다라든지 해서 좀 명확하게 기준을 삼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일정 기간 들고 가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였습니다. 그리고 슬슬 옥석 가리기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 후반부였죠. 이제 계속 반복적일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시장, 무난한 시장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뭐 잘 사신 거고, 잘 사신 걸 잘 들고 가고 계신 거고, 왜 내 거 안 움직이지 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 지점을 검토해 봐야 되는, 그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공개 방송은 금요일 오후 4시에 김근우의 투자 공식, 지금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분들은 내일 오전 회원 방송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십시오.